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정필승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네. 또 너무 습하고 뜨겁고 그러다 갑자기 해가 뜨고. 네. 네. 기자들 막 많이 걸어다니는 기자들은 힘들겠어요. 네, 힘들죠.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갖고 그러니까요. 실내에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실내에서 취재 네. 편의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에 꼭 필요한 화장품이 있어요. 그거부터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주디메르 광고인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우리 피부는 땀 흘리고 늘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친 피부에 깊숙이 전해지는 피부 에너지 충전이 꼭 필요합니다. 무너진 피부를 심폐소생해줄 대박 아이템. 중장년층 사이에서 효과 제대로라면 난리난 입소문 대란템이 있는데요. 바로 주디메르의 신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폭염에 지친 피부끼를 열고 차오른 탄력을 잠그다입니다. 저는 이 주디메르 광고 상품 문구 쓰시는 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문학 전공하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탄력을 자, 잠근다. 그러니까 폭염에 지친 피부의 길을 열고 그리고 차오른 탄력을 잠궈버리는 이런 센스가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 기막힌 열고 잠그는 공식 덕분에 여름철 텅 빈 피부 속에 탄력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밖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자물쇠로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단 1주 만에 피부 자생력이 무려 79.12%나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와, 그야말로 피부 나이를 되감아주는 탄력 에너지 그 자체인 건데요. 지금 단독 프로모션으로 무려 8만 원 파격 할인이 들어간 역대급 혜택입니다. 만족 못하시면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자신 있다 하시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이런 상품 안 써볼 이유가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하시거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우시면 070-7791-7110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 방송 라이브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품 우리 정 변호사님 피부가 진짜 네. 깨끗해졌네. 네. 몇 주 사이에? 아. 진짜 내 돈 내산에 힘이네. 그렇죠. 야, 반증 한번 부흥회를 한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부흥회를 한번 해서 자, 우리 얼마나 주디메르 상품을 썼더니 내 피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부흥회. 간편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쓰기가 좀 불편한 게 귀찮고 불편하고 끈적거리고 막 이래서 하는데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끈적함도 심하지 않고 아주 만족하고 쓰고 오, 예. 사용자 후기로 증명하는. 어때요 지금 우리 그 김한 기자님 발라? 네. 그새 또 여기가 이게 촉촉하고. 빛이 윤기가 도네. 퍽퍽하던. 그 뚜껑 열렸으니까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 김한 기자 또 막 이렇게 하니까 홈쇼핑 한번 우리 도전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서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전주 54%에서 이번 주는 1%포인트 하락한 53%. 로 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평가도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주 36%에서 이번 주에 3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53, 그리고 긍정 평가가요. 부정 평가가 33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울경에서 잘하고 있다 49, 못하고 있다 36, 여전히 잘하고 있다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팽팽합니다.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45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이유 살펴보면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이 플러스 5에서 19%, 또 부정평가 사유도 경제 민생 고환율 플러스 5에서 21%로 1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무당파 26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전주에 비해서 더 떨어졌어요. 지난주 26에서 이번 주 24%로. 그러니까 5월 3주차 22% 찍고 6월 둘째 주차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후에 29%까지 올랐다가 27, 26, 24 계속 떨어집니다. 이 추세대로 된다면 4월 첫 주차에 국민의힘이 18% 찍었거든요. 요 수준으로까지 하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 집권 이후에 20%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한 기자님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50% 50에서 55 사이에서 보합세를 좀 갤럽의 추세로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메가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당내 문제들도 좀 정리가 되는 한 달락 넘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러면 확 올라야 되는데 네. 역시 이제 뭐 아까 세부지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아 이게 뭐 4,700조 뭐 이렇게 쓴다는데 나는 왜 돈이 없냐 뭐 이런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세가 실제로 이게 이제 나에게 오는 효과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뭐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도 계획을 발표하면 확 이제 막 분위기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돈의 액수와 나의 현실이 매치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약간 그 유보세 이런 거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여전히도 뭐 대통령이 그래도 일은 잘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달콤한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오르락 약간 악동 이미지가 있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자기네들이 뭘 잘하거나 자기네들이 뭘 못해서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물론 이제 주중에 장동혁이 뭐 제명한 나랑 싸우자 이런 그러니까. 이딴 짓을 하는 바람에 네.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올려줬을 수도 있겠다. 조금 올려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 올라간 거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본인들만의 자생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좀 올해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정당으로서의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너무 정 심한 거 변호사님의 아니에요? 저런 분석과 선거 결과가 매치가 돼야 사람들이 네.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더블 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막상 선거를 하면 뭐 이기거나 지거나 1% 차이로 가거나 뭐 이런 결과로 늘 가니까 사실 선거 결과도 더블 스코어예요.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지방선거 자체니까 사람들 체감 속에 그러니까 체감 속에 그러니까 그쵸. 그게 약간의 미스매치 그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쵸. 저도 100% 동의합니다.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속에 벌써 사라졌어야 됐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그 메치니코프처럼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을 네.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긴 한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렇게 막 반말 짓거리를 하고 어제 이제 최고령자이신 박지원 의원께서 이따위 짓 반말 같은 이따위 짓이라고 이렇게 딱 그 명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볼썽사나운 그런 막말 반말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싶어요. 네. 그 사진을 보고 좀 서글프더라고요. 어. 정치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정치란 무엇이냐. 뭐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장동혁은 네 생각에 정치를 왜 하는 거냐. 또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 권력 의지 신념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밖에 진짜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성을 빼고 이름만 대통령 이름만 하고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러니까 이게 자기가 대통령급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등학생급처럼 보이는 이런 장동혁 예, 고등학생 예, 수준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본 서글픔을 좀 딛고 그래 그런 거구나. 대통령을 향해서 다이다이 맞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들과 이게 급이 고등학생이구나. 고등학생과 이런 같은 뭐, 동급으로 네. 참 우리 정치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국민이 한다고 장동혁이 원인이 아니에요. 장동혁이 현상이에요. 국민의힘의 장동혁이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이고 네. 장동혁이 나와서 제명한 나랑 싸우자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당수가 저 수준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장동혁 하나로 고쳐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동혁을 계속합시다. 자 그리고 그 갤럽에서 이번 주에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여론을 여쭈었는데요. 첫 번째 3대 메가 프로젝트 영향이 실제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겠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57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권에서만 이제 양론이 비등했다라는 것이고요.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대단히 현실적인 안이 나왔어요. 1번 생활비 생계비 수준까지 인상해야 된다 21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은 인상되어야 한다 43 네, 그리고 동결 또는 인하해야 된다가 29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생활 밀착형 답변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분포가 딱 그렇게 보이네요. 너무 딱 떨어진다. 제가 봤을 때 29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비율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참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 갤럽 조사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중계가 됐어요. 체포방해 혐의로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결수였다면 어제부터 기결수 1일차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님 그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이 다른 판결에 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죠. 일단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렇습니다. 영장이 적법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은 자기의 모든 재판에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내란 수계 재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다 날아갔다는 거죠. 이제는 다 날아갔다는 거고. 뭐 체포방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에요. 윤석열이 나와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의 적법이야. 그러니까 랩을 하시네. 아무튼 이런 식의 윤석열식의 말장난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게 됐고 거의 모든 재판에서 윤석열이 해온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윤석열의 모든 재판에서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기결수와 미결수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기결수 신분과 미결수 신분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결수 신분이 확정이 되면 보통 이제 중요한 게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기결수 신분이 남아 있으면 재판 편의를 위해서 구치소에 계속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 계속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요 편말 색깔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것도 교도 행정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별로 그다지 바뀌는 건 없다.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개인의 입장에서 어차피 이분은 무기징역 베이스에 깔아놓고 계신 분이다. 7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에 굉장히 심드렁했어요. 사실. 이거 나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거 이거 나는 다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이다. 야 이거 뭐 재판이 몇 개입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판사한테 막 해요. 그러니까 심드렁했고 뭐 저 기자들은 이게 이제 일단 전압을 안 갖고 전원합의를 안 갖고 한 4개월 됐나요 올라온지? 4개월이 안 됐어요. 그걸 바로 판결을 해서 그냥 확정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그렇게 확정이 됐고 또 더군다나 생중계까지 하면서 이거는 뭐 그구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대법원이니까 이런 것처럼 멋있는 말을 딱 하고 끝내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이거 상고 기각입니다 이거 끝내버리니까 약간 좀 보면서는 허무함이 있었다. 네, 그 어제 현장에서 원래 이제 여기는 불출석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재판에 출석을 한 법정에서 이 생방송 뭐 보는 문제에 대해서 허락을 요청받아서 변호인들하고 같이 방청을 했다는 건데요. 뭐 끝나자마자 이제 그냥 열분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고 본인은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이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되게 격한 욕설을 했다는 건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변호사들이 욕을 막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 여러분들이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은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정치하고 있는 거지. 아, 김계리 변호사는 예. 변호를 한 게 아니다.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든 더 강성 이미지를 심어줘서 예. 윤 어게인의 그 한 줌 남아 있는 이 사람들 관심을 모으는 게 목적이지. 저는 이분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되건 저는 신경 안 쓴다고 봅니다. 네. 그 자리에 있던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다는데.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 차원에서 김계리 씨도 욕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여기서 추억의 김계리 이 변호사의 욕설 사건 기억하시죠? 네. 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듣고 계속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 어나운스 할 만한 거 다만 이제 돌아가는 상황상 이 씨발 이건 아닌데 씨발 윤상현 개새끼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무슨 씨발 윤상현이랑 거기서 4시간을 얘기해. 걔 족같은 소리지. 나경원 보좌관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이 씨발 그냥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윤상현이 간 거야. 외부적으로는 제 말이 곡해가 아니라 무슨 국민변호인단인 윤상현을 위한 석동현 변호사의 어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이번에 잘라내려고 그러고 하는 거고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국민 변호인단은 베이철이 만든 거고 석동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장을 세운 것뿐이에요. 근데 또 베이철 변호사님이 어른을 존중할 줄 아니까 석동현 변호사님은 단장하고 모시고 그리고 출범식 할 때 그 족같은 새끼가 씨발놈이 베이철이 당한 건데 중요한 사람 나면 전화기를 나면 아 이건 내가 해야지. 또 누구 나오면 아 이건 내가 해야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 새끼가 아유 다시 들어도 이거를 좀 틀어야 되나 이게 지금 언론 윤리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잘못 결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매우 부적절한 언어 습관을 갖고 계시다. 저거는 제가 네. 청량리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교실에서나 저렇게 얘기한 거지. 네. 네, 교실의 언어다. 교실의 언어다. 그것도 선생님 없을 때. 교실의 언어지. 남고. 근데 저런 분이 지금 변호를 맡고 있으니 아까 이제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 재판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여야 됩니까? 의뢰인의 이익에 귀속되게 그렇습니다. 행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인단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의뢰인도 관심이 없어요. 어저께 상황도 윤석열 그거 자기 안 봐도 된다는 투였어요. 그 재판 어떻게 나오든지. 근데 이 변호인단들이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서 뭔가 포즈를 주고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보면 안 되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윤석열은 별 반응도 안 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이 변호인단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 변호인단이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김계리 변호사나 뭐 다 이제 꿈이 있을 텐데 그게 그쵸. 이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끝내 하고 싶은 게 이제 극우 정치인 거잖아요. 정치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거 정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코인파리 같아요. 코인파리?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피고인이 무기징역 깔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 뭐가 이익인데 어떻게든 뭐 사형만 안 받게 하면 그게 이익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죠. 뭐 7년이 나왔으면 솔직히 뭔 상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욕설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내가 충성파다라는 걸 보여주고 뭐 법조 전문가가 보다가 판사들에게 욕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미지 심어주고 이러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국민의힘이 이 사람 공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국힘 아니구나. 이외의 정치. 예, 국힘 이외의 정치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캐시온니. 코인파리 이런 거다. 재판 끝나자마자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재판 소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심리 미진이고 사법의 정치와의 다름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재판 소원 등 헌법 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윤석열이 관절을 요새화하고 버틸 때 이 민주주의를 너무 발전시켜 나갔고 저 내란범이 지금 저러고 있다. 이게 법치가 뭐냐. 티니쿠테다 실패하면 그 다음 날 잡아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변호인단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려고 했던 사법개혁들이 아니고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한 데가 어디예요? 헌법재판소. 거기가 헌법재판소예요. 근데
헌법소원 내면 그 헌법재판관에 모여고 이 새끼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그걸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에 이들을 태워준다는 것 자체도 아깝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모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지금 이 사람이 위헌적 행태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잘못은 일절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격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재판소 내란범이 기본권을 운운하는 이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외환까지 도모해보려고 했던 자들이 본인이 이 재판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서 막상 재판 끝날 때마다 공정하게 재판받은 권리가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이 사건을 보실 때 윤석열의 이익으로 보시면 안 돼요. 변호사들의 이익으로 봐야 돼요. 이 사건을 그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재판 소원 해봐요. 재판 소원하면 캐시언니 거기에 내야 돼.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의 영치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예. 그 영치금 어디로 사용될 그런데 거예요? 기결수가 되면 영치금에 제한이 있다는 아니, 게.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대 미결수 신분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미결수 신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 이거 그러면 그 영치금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 변호인들한테 들어가죠. 네. 예.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제가 해석했을 때는 정 제가 물론 변호사님 이제 해석으로. 제가 못되고 돈밖에 모르는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와중에서 재판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건이 하나 늘었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참 이게 대한민국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라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 내란범을 그 정리하는 과정도 합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또 본인들의 주장하는 요구를 또 다 받아줘가면서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당장 기각되겠죠? 그렇죠. 각하될 가능성이 각하될 가능성이 재판 소원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윤석열 각하.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게 빨리 기결수가 확정이 돼서 재판정에도 그거 입고 나오면 좋겠어요. 양복 안 입고. 수인복. 그거 못 하나 그렇게? 못 합니다. 그건 못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결수 신분이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못하게 해서 그것도 우리가 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도를 그렇게 인권 친화적으로 바꿔놓은 건데 그 혜택을 누리고 매일 양복 입고 나오는 것도 진짜 화가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김태우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심사가 열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입고죠. 입고. 저는 입고 된다고 봅니다. 어떤 차원에서 입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범죄가 중하잖아요. 범죄가 중하고 그리고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거의 2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건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태호 자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아마도 거기에 관한 정황들을 굉장히 많이 깔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 이제 기존의 미입고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던 분들이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이 다들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 같은 걸 볼 때 김태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입고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김한 기자가 말씀하신 그 외환 유치 혐의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바로 김태호 아닌가 싶어요. 김태호가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 중에 이게 본류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류 같은 사건입니다. 계엄이 났는데 계엄 이후에 6개 국가에 이거를 계엄 정당성을 사후 전파했던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랑 한 6차례 정도 최소한 6차례 정도 논의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쨌든 12월 3일 10시 반 이후 상황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김태호한테 궁금한 거는 야 어떻게 대통령이 뭐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8개월 전, 길게 잡으면 한 2년 전부터 집권하자마자부터 계엄을 생각을 했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도 몰랐냐?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네? 정진석은 뭐 했어? 비서실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모든 그런 거에 결정의 실세가 김태호라고 했는데 김태호도 몰랐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당일 12월 3일 당일
알리바이가 있던 두 명이 누구냐면 김건희와 김태호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김태호가 그래서 그 알리바이로 지금까지 자연인 신분으로 버티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 오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건은 사후 계엄 정당, 그러니까 계엄의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발신한 것들은 이미 이제 유죄 취지 판결이 유죄가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네. 정작 김태호한테 수사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드론 작전 사령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HID 부대를 방문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안보실 관계자가 거기를 방문한 게 처음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 이것들이 김태호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1차, 2차 특검을 했지만 이 계엄을 모의한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과 기획자가 누구냐? 윤석열과 이 군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위계관계나 지시관계에 의해서 이 계엄이 준비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대통령 비서실은 그걸 전혀 몰랐냐? 그러면 뭐 김건희는 몰랐냐? 뭐 당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핵심이겠죠. 남아있는 그러니까 과제.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종일관 질문하고 있는 게 그리고 특검에 요구하고 요청드리는 게 이 내란의 기획을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의 주장처럼 뭐 야당 때문에 욱해가지고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틀 전에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 판결문 누구 판결문이죠? 갑자기 이상민 이상민이 아니라 박성재 박성재.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 이미 확인이 된 거고 그렇다면 실행 단계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누가 어떻게 기획을 했느냐 요거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김민석 그 당시 국회의원이 네, 8월 달에 내란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는데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몰랐다고요? 이걸 믿으라고 지금. 그리고 아니 부의 제도가 누구였는데 네. 그 부의 제도가 몰랐다? 이걸 믿으라는 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니? 그렇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수사라는 것의 성격상 예. 뭐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 캐내야 됩니다. 네. 정말. 근데 제가 뭐 내란 수사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대통령이 뭐 3스타 포스타들이랑 관저에서 때려 마셔요. 밤새 때려 마셨대. 비서실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무조건 하죠. 예. 이건 어떻게든지 서면 보고 올라가죠. 왜냐하면 야 비서실장도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야 왜 대통령이 3스타랑 그렇게 포스타들 불러놓고 때려 마시는 거냐? 뭔 얘기했어? 뭔 얘기했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술자리의 횟수가 지금 법정에서 확인된 것만 5번인가 6번인가 그래요. 네. 제 기억에. 그-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술자리를 한 다음 날 국민의힘 배지들을 불러다가 오찬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날 밤새도록 비상 계엄에 네. 대해서 얘기했어. 네. 그 다음 날 만나서 그때 뭐 여기 추경호 왼쪽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앉는데 네. 한동훈만 안 들어간 오찬이 있어요. 그 전날 이제 마신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랬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 안 했겠냐. 했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전혀 지금 안 건드려지고 있는 거고 네. 특히 정진석, 김태호 이런 비서실 관계자들은 뭐를 했습니까?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부분만 무덤 갖고도 같았다고 예, 했어요 대통령이. 그 부분만 갖고도 지금 처벌이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죠. 예. 사실 중요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사실 수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은 수사를 하면 우선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 먼저 잡아가게 마련이고 그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2차 특검이 부족했다면 3차 특검 또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은 네. 이건 진실규명을 그만둘 수가 그렇죠. 없고 예. 지금 그만두잖아요. 그럼 20년 뒤에 진실화해위원회 또 생길 거예요 아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내란 청산인 그럼요. 거잖아요. 예, 예. 여전히 이것은 이제 지속되는 거고 내란 청산과 동시다발로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민생 개혁 뭐 이런 언론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동다발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다발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수사도 반드시 성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내란에 관련해서 국정원의 관여와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편에서 어제는 한지아 의원이 또 안철수 의원
추경호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증인으로 참석을 한 건데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도 불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경호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인 추경호뿐만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당대표도 똑같이 국회 당 왔다 갔다 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지아 의원이 관련해서 문자 텔레그램 순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반박을 했는데 다시 또 때 아닌 이제 개업 얘기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김민석 의원의 CCTV가 공개가 돼서 더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의원은 뭐 어디까지 가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안철수의 꿈은 과연 네,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네.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계속 어미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테크니컬한 그렇죠. 테크니컬한 네. 거. 테크니컬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지시를 한 적도 있고 네. 국회로 오라고 한 지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나는 당사로 오라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지금 추경호의 혐의를 물타기 그렇죠. 해주는데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재료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러는가? 이거가 좀 첫 번째로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 한 말이 사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거 핵심 국민의힘 당권파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한동훈도 우왕좌왕 처음에 하다가 해놓고 자기 친한계 의원들만 데리고 들어가갖고 연락되는 의원들만 들어가갖고 그 개헌 해제 투표하고 본인만 지금 영웅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파가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네. 안철수 의원도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장래 희망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당권파에서 내가 지금 국면에서는 복무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물타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개헌과 관련해서 그때 근데 추경호 대표의 이제 죄상은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용으로 아무리 물을 탄들 재판부가 그거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죠. 그러려고 재판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판사들은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거 상대하는 직업이야. 체크하는 재판인은 거짓말의 올림픽이란 말이 있어요. 재판은 네, 누가 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느냐의 전쟁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떤 증언을 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거 고지 곧대로 그리 듣지 않아요. 정황 같은 거 다 보고 하는 거고. 네. 저는 근데 그 앞에도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추경호 사건 같은 경우도 자생력을 잃어버린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추경호가 재판받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물로 몰려가지고 표결방이 없었다. 우리가 추경호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추경호를 옹호하면서 표결방이 없었다고 해요. 네. 만약에 추경호를 보호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다음번에 돌아가는 질문은 뭐예요? 그럼 너희들 왜 표결 안 했는데가 돼버려요. 그렇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추경호를 옹호하는 거는 정치적 자살행위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관계가 그날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네.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안철수 오늘의 키워드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안철수 본인은 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옆에 괜찮은 변호사들 많을 거예요. 괜찮은 책략가들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안철수 추경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안철수 의원한테 그 질문이 갈 거라고 봅니다.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일 수도 있고 네. 수사를 하는 특검 걸 수도 쪽에서도 있고 그렇고. 최소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매우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 어떤 답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민정 의원까지 출마 선언을 해서 모두 4파전의 상황인데요. 선호투표제와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유불리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하루 텀을 두고 친청계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 막 뚫어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데 잠깐만 스톱 하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투표 방식이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당원 당규에서 예를 들면 이게 당원상에는 결선 투표가 보장되어 있는 거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당규상에 이제 선호투표제가 있고 선호투표라고 하는 형식이 결선 투표에 포섭되는 형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전준희도 그 방향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리해 보이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룰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삿바 싸움을 벌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여러 우려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룰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러면 차라리 후보자들 간에 모여서 합의를 하든가 물론 아직 다 출마 선언을 안 하는 분도 네. 계시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답을 적어서 내나 OMR 카드로 옮겨서 내나 네. 공부 잘하는 놈이 그냥 공부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0점 시험지로 풀면 80점 맞고 OMR로 풀면 90점 맞고 이러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질은 저는 아니긴 하는데 이거를 갖고 이제 왜 이렇게까지 또 삿바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거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난 1년간 당권을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무총장이거나 뭐 최고위원이었거나 아니 그때 대표였거나. 당무회 네, 때 결정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맞아 이쪽에서는 그때 당무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결정을 했으니까 전적으로 옳다 따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당을 운영했던 분들인데 1년 동안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인상을 주겠는가 이런 뭐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호 투표제고 결선 투표제고 제가 봐도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요.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냐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냐 이게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아니 정말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한 게 뭐 49.9 대 50.1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한 뭐라 해야 될까 당력이 소모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굳이 왜 지금 직전에 이걸 변경을 했어야 됐나. 물론 이제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당원 당규에 위반되느냐라는 부분에 봤을 때 법조인 입장에서 당원 당규를 봤을 때 위반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법의 단어 등이 나오는데 결선 투표 등이라고 돼 있어요. 등이 있죠. 결선 투표 당대표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이 있으면 다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등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등의 그렇죠. 마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이거 누구와 유리하지라고 논란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논란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에 같은 맥락인데 처음에 선호투표제라고 했을 때 각 캠프들에서 입장이 바로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견적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가 안 나온 건데 저는 그냥 올해 뭐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별로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직 이 선호투표제라는 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기의 문제가 오해를 살 수 있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갈등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부터는 보는 무조건 선호투표제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후보자 간에 뭐 합의로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여지를 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준희의 결정을 존중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이런 거를 후보자 간에 뭐 합의 사항으로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아름다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합의하라고 하면 한 명이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한 명이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선호투표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을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론을 못 내서 오늘 밤에 또다시 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라는 게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오늘 아침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소위 얘기하는 고민정 변수라는 게 생긴 거예요. 고민정 변수. 왜냐하면 원래 3파전이었잖아요. 3파전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친문 쪽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범주가 친노, 친문, 친청 이게 이제 한 두루미로 엮이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4파전이 됐고 4파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1번 선호투표제로 되면 이제 1번을 이제 자기가 제일 선호하는 뭐 1번 정청래, 뭐 1번 김민석, 1번 송영길, 1번 고민정 이렇게 찍고 2번을 누구로 찍을 거냐. 2번을 누구로 왜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표가 몰린다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표가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0%가 넘는 후보가 없을 거다. 저희도 이제 라이브 폴 요새 저희도 계속 그 누가 좋은지 적합도 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과반이 안 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선 또는 이제 선호 투표를 통해서 최종 우승자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민정 의원을 1번으로 찍은 사람들이 2번으로 정청래를 찍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민정 캠프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3, 4위전이 또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 기자님 얘기하는 네. 게 그게 직관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성정에 맞지 그렇게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네. 고민정 캠프에 취재를 하셨다는데 고민정 캠프 알긴 안돼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취재가 2등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나가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1등 할 생각을 해야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사실 무슨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1등 가능성 없는 무슨 거죠. 말씀인지는 예, 아는데 전략을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저는 전체 그림이 안 나온다고 봐요. 저는 김한 기자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명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기 좋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네. 인기 투표예요. 인기 투표. 네. 예. 거기에서 뭐 2위가 누구냐 3위가 누구냐 네. 이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1위만 자기 생각하는 사람 찍고 나머지는 그냥 랜덤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조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번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중앙위 경선을 통과해야 돼서 3, 4위가 되게 치열할 거라는 거예요. 송영길 고민정 사이에. 그래서 어쨌든 3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 명을 지금 컷오프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한 명은 컷오프하고 이제 3명을 놓고 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일 재밌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반청연합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2대1, 3대1로 싸우면 뭐 아프다, 맞으면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되면 근데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선호 투표로 하면 유불리 어떤 없어요? 방식을 도입하든 네. 인기 많은 사람이 이긴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 예, 이거 공부 예측 잘한- 불가합니다. 공부 잘하는 공부 사람이 잘하는- 시험 잘 보는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가 그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여론조사 거의 최근에는 그대로 거의 가겠죠. 반영되죠. 근데 또 당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네. 이제 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나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거를 형성하고 있는 구도는 집권 2년차가 되는 시점에 당의 대통령과의 어떤 밀착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지만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뭐 김민석 의원도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되잖아요. 이 잽이 인기가. 안 되죠, 네. 잽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이제 알잖아요. 네, 민주당 관여층.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뭐 그런 구도 속에서 흘러가겠죠. 왜 나는 모르지? 특별한 변화 없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언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까? 기자들은 좀 아시나요? 16일, 17일이 등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15일이냐, 뭐 11일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 한민수 최고위원 라디오 나온 거 보니까 네. 한민수 의원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 전직 비서실장인데 혹시 거기도 본인도 모르는 건 아니죠? 최고위원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아니, 최고위원 나온다고 합니다. 출마. 예. 예, 그러니까 한민수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는 네네. 출마를 선언하는 뭐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이제 그런 것 같다. 이제 벌써 10시 52분이어서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인가요? 한겨레에서 주관한 그런 강연이 있었던 모양이죠. 법무부 장관의.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역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특히 소수자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 같아요. 법무장관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피해가 있어 민생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은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오래되고 답답하고 논점이 좀 그거 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미비점이나 이런 게 예상되면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든 아니면 뭐 어떤 요구권을 주는 거든 아니면 다른 제도를 설계하는 거든 미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미비점에 대해서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 그제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최강욱 전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저 상황에서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검언 유착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유착이야? 말이 아니고 설명해 주세요. 최근 언론들이 정말로 경찰 수사 미비한 거를 검찰이 해결한 거를 언론화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저 보면. 그 누구지 그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건도 그렇지만 저처럼 이 부분에 관심 있게 기사를 찾아보는 사람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무슨 뭐 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뭐 검사가 몇 번을 보안 수사를 지휘를 했는데 뭐 안 했다 막 이런부터 시작하고 뉴스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나중에 문제 되면 언론에 이야기하다가 내가 봤을 때 언론에서 그 이야기만 하면 다 써줄 거다. 그런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그런 거구나. 보안 수사권 폐지는요. 이거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문제라고 봐요. 담배 끊으면서 특별한 상황에는 필 상황 만들어 놓고 끊으면 못 끊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파워 룰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룰이죠. 40, 70 룰이라고 해가지고 정보는 100%를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보는 필요한 정보의 40% 이상, 70% 미만이 모였을 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해서 모든 상황을 다 수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광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가지고 계속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우선은 이 사건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 피고인의 거주에서 비디오 촬영 다 돼 있었고 증거 수집 다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검찰로 넘긴 거였어요. 그래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이 결론에 이르려면 이 행위가 보안 수사 요구권을 안 된다는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입증은 없어요.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사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당사자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지금 구속된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 본인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거든요. 저 본인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고 살인 사건에 관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 기타에 대한 자료들이 증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언론과 검찰의 오랜 유착 관계에 의한 이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관련된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검찰이 잘못해서 피고인이 풀려나간 것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권순일 대법관 사건 이거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공소기각에 나와버린 거거든요. 네. 검찰이 수사권을 이거 언론에서 검사가 이거 잘못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 변호사님이랑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 어떤 사건을 케이스로 하면 검찰이 잘못한 사건도 많고 경찰이 잘못한 사건도 맞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일 근데 마침 겁니다. 지금 이 논의를 하는데 장윤기 사건이 등장했으니까 이 장윤기 사건을 갖고 검찰이 뭔가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 이 언론이 검찰과 카르텔을 이룬 거 아니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진 않다고 봐요. 이거는 죄목 변경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건데 경찰이 이 죄목을 이걸 적용하는 게 맞아? 2단계에서 이제 낸 거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거가 증거 확보됐으면 이거 갖고 와보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뭐 관철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케이스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두 가지를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러면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이 갖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수청 제외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경찰 통제 방안이 뭐냐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뭐 장유 사건도 그런 거라고 하지만 야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건들 빼고 힘 있는 사람들 빼고 일반인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항변할 수 없거나 자기 사건을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정성호 장관 얘기 그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한두 개만 터지면 흔들린다. 이 제도 자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처리했냐 수사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되는데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쟁점이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는데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거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찰은 그동안 계속 어쨌든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최강욱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보니까 알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 직관적으로 뭐 그걸 언론에 얘기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측면 그 다음에 어제 김용민 의원이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뭐 김용민법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피해자가 더 열심히 말하자면 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계했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두 가지 지점에서의 설득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검찰은 그걸 잘했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장애인 보호라든지 여성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찰은 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도 이미 우리 검찰은 진작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아니 그럼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피고인이 절대적 약자예요. 피고소인이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을 적극적 주장이 없는데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소인이라는 입장에 서면서부터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조력을 받아서 하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럼 검찰은 그걸 그동안 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게 검찰이에요 사실은. 그 검찰에 수사권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경찰을 사실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 자체가 경찰의 그러한 행위, 인권을 강압하는 수사 행위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있었고 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그걸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경찰 수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오히려 답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검찰이라고 검찰이라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11시가 됐는데 남은 의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취재한 것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해도 돼요? 한 10분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정성호 장관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여러 군데로 많이 불편하다. 이부터 해서 몸이 많이 아프다. 법무부 장관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피로감을 먼저 호소를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뭐 권력자들 뭐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지금 그 김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성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보호 대책이 있냐 이거를 이제 보완 수사로 해달라는 게 여성 단체들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 이게 이제 2030 여성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져서 이후에 민주당의 선거 구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해법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결 기결 포함해서 수감 인원이 6만 5천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이 그 성범죄자가 9,400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15% 정도가 성범죄고 그리고 그거를 13세 미만 성폭행범으로 해보면 1,550명 정도가 이제 수용 인원이 된다. 이제 이런 숫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정치 검찰의 폐해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별건 수사였지 보안 수사는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고 뭐 조작 기소 등등의 피해를 받은 것은 보안 수사가 아니라 별건 수사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건 수사도 보안 수사도 수사예요. 그러니까 수사의 통칭인 거죠. 근데 관련해서
제가 또 쭉 말씀을 듣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서영교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중앙일보 보도를 양쪽을 통해서 다 취재를 하셨군요. 항상 저는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예. 크로스 체크 장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크로스장. 크로스장. 왜냐하면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어제 그 여성 쪽 뭐 민변을 포함해서 여성 쪽에서 그 법사위원장을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인원 가운데 딱 한 명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수사를 받다가 이 수사가 문제가 있어. 그럴 때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수사가 검사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의 신청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경찰로 가는 거. 아니 이의 신청 지금까지는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이 그걸 가져가요. 아니 경찰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경찰에 신청을 하면 경찰에.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가 좀 갈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놓은 법안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전면 폐지를 하고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일원화해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흔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이라는 것 때문에 막 수사가 일파만파 번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근데 이게 그거는 대전제예요.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라고 부르니까 이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는 통제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다 경찰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수사는 경찰이 다 하는 거고, 근데 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거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 제도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게 실효성을 갖겠냐 뭐 이런 논쟁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저는 여기서 논점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시사방송의 댓글들도 그렇고 보안 수사권 얘기하면 뭐 검찰한테 수사권을 다시 주자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대전제가 되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어떤 수사가 부족하고 미진하고 뭐 이럴 경우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보안 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보안 수사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큰 주장은 검찰이 일부 직접 수사 기능을 남겨줘야 된다. 근데 그렇죠. 우선 이제 여성 장애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 장애인 피해자를 주장하는 거지 여성 장애인이 피해자인 건 확인이 된 적이 없는 사실이에요. 여성이나 장애인한테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어요.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침탈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지 다른 걸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소를 당했어. 예를 들어 나를 고소한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자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왜 그러면 단지 나를 고소한 사람이 여성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성범죄자로 나를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다른 범죄자보다 더 특별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더 오랫동안 불려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걸 또 누가 받아들이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원래 나쁜 놈하고 감정을 이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피고소인과 그 피고발인들이 어떻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지 않느냐가 주요한 거거든요. 사법부의 기능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과정에서 물론 사회적으로 피해자라고 확인이 되면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복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성범죄라든지 여성범죄, 장애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이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고소인 고발인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팩트만 좀 정리해서 드리면 일단 이제 그 경찰단 우리가 경찰로 가잖아요.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근데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면 그 복잡하게 서류를 내야 돼서 개인이 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때 변호사 비용이 또 많이 들여야 되잖아 돈을.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이게 중요한 거는 검찰에 기소를 하려면 그 의견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실력 있는 변호인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돈을 많이 든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서용교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성폭력, 아동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거예요. 있고 그렇지 않아도 네. 법률구조공단에 네, 가시면요 예, 그렇죠. 고소장 정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여성폭력, 아동폭력 이 피해자 단체들의 가장 큰 목소리는 검사는 기소를 해줘야 되는데 또 기소를 잘 안 해주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이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뭐 암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검사나 경찰이나 똑같다 사건을 똑같죠.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네.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법정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변호사하고 방청석에 앉아 있고 검사가 대신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는데 검사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이래서 답답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을 제도적으로 절차를 형사소송법 절차를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범죄자가 그 자기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지 않게 하는 건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실 말씀? 근데 참 그게 있어요. 변호사 입장이기도 한데 변호사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뭐 고소인이 변호사를 써가지고 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소장을 쓸 수도 있는데 오히려 피고소인들은요. 그러면 나는 내가 물론 이제 그 사람 피해를 주장하지만 사실 피해를 주장한다 해서 모두 다 그 사람이 범인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어쩌다 보니까 피고소인의 입장이 돼. 그러면 나는 변호사비도 들고 이 수사 과정에서 나와라 들어가라 이 과정들 계속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정된 바가 없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 다툼은 법정에 가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해요? 아니면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거든요. 둘 다 중요한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검찰에 대한 수사권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검사가 하는 일은요. 사실은 네. 피고소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주임무예요. 그게 오히려 더 주임무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일반 수범자들, 수규자들이 감정이입하기가 쉬운 극단적인 애들을 들이면서 이렇기 때문에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이거는 사실 호도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게 이제 장윤기 사건을 왜 그러세요? 날파리가 네. 모기가 죄송합니다. 여기 모기가 나도 잡아야겠네. 하여튼 이 이제 보안 수사권의 폐지가 임박하자 이런 언플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 비단 요 사건 하나만 가지고 들여다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류가 무엇인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는 23일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부동산 관련된 대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도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데 이날 어떤 토론회가 될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네. 네. 자,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가 만들어져서 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100가지 이야기 청기백기 오늘도 합니다. 월수금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오후 1시부터 취재 편의점 또 시민언론 민들레 유튜브 창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 한번 오셔서 방송 한번 하셔야지 우리 김원 기자님. 불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도 한번 저 오셔야죠. 기자가 아닌데. 기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자, 두 분 모시고 방송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